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개론 5장 소비자 행동 공부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은 먼저 구매 결정 프로세스와 경험을 먼저 공부할 텐데요. 자,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보시죠. 먼저 문제인식, 두 번째 정보 탐색, 세 번째 후보안 평가, 즉 대안 평가죠. 네 번째 구매 결정, 다섯 번째 구매 후 행동,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문제인식, 정보 탐색, 후보안 평가, 구매 결정, 구매 후 행동. 하나하나 보시죠. 먼저 문제인식. 이상적 상태와 실제 상황의 차이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지각하는 상태죠. 이를테면 집에 뭐가 없다. 이를테면 마요네즈가 다 떨어졌다. 이상적 상태는 집에 마요네즈가 있는 거. 현재 상황은 마요네즈가 없는 거. 일단 뭐 있고 없고는 이제 뭐 충분히 크고 작고 이게 변할 수 없는 거지만, 배고픈 거 생각해 볼까요? 뭐 마요네즈가 집에 없는 것도 이제 문제 인식이죠. 그리고 배가 고픈 거. 배고픈 건 이상적 상태예요? 아니죠. 배가 부른 게 이상적 상태겠죠. 이상적 상태는 배가 부른 상태. 실제 상황은 배가 고픈 상태. 배가 조금 고프다면 문제를 인식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배가 좀만 고프다면.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배가 점점 고파와요. 배가 점점 고파오면 드디어 배고파. 뭐 좀 먹어야겠다. 이런 인식이 생기죠. 이런 느낌, 이런 것을 지각하죠. 이럴 때 바로 문제가 인식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보 탐색. 정보 탐색은 두 가지예요.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이 있는데, 내적 탐색은 내 경험, 외적 탐색은 나 경험 외의 외부. 친구한테, 친구가 뭐 해외여행을 갔다, 친구가 차를 뽑았다, 이런 것도 영향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공적 원천, 뭐 컨슈머 리포트에 뭐 이러이러한 차가 좋더라, 그런 것들, 신문 기사. 그 다음에 마케터 주도 원천이라고 하는 거는 광고나 영업사원들, 그죠? 이번엔 3단계예요. 3단계는 대안평가. 대안평가죠. 즉 후보안이죠. 후보안. 이 표에서 보면 애플, 블랙베리, HTC, LG, 모토로라, 삼성, 이렇게 얼터너티브들, 여러가지 대안들, 여러가지 후보안들을 쫙 놓고 평가를 했죠. 가격, 화면, 음질, 메시지 전송, 웹브라우징, 배터리 수명,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죠. 자, 네 번째, 구매 결정합니다. 대안평가 했죠. 여기서 평가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구매 결정, 어떤 모델을 사야 할지 대충 나오는 거죠. 2단계, 즉 구매 결정 단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거를 결정하는 단계예요. 언제 살까, 어떤 모델을 살까, 누구한테 살까, 이런 게 바로 구매 결정 단계에서 하는 거죠. 구체적인, 그렇죠? 그런 사항들을 결정하는 단계고요. 자, 그 다음 구매 후 행동. 구매 후. 인지부조화란 말이 나오죠. 인지부조화란 말은 소비자의, 즉 구매자의 기존 그 사람의 원래의 생각, 원래의 신념과 자기의 어떤 행위와의 갭을 느낌으로써 해서 몹시 불편한 상황, 이런 걸 인지부조화라고 그래요. 이를테면 나는 평소에 고가 자동차를 사는 건 부질없는 짓이야. 이를테면 뭐 1억 원 이상 차를 사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놈이야. 그러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 봐요. 그런데 영업사원의 설득을 듣고 자기가 1억짜리 차를 샀다. 이를테면. 그러면 나는 평소에 몇십 년 동안 내 생각은 1억짜리 차를 사는 건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는데, 영업사원의 몇 마디 설득에 확 넘어가서 차를 질렀다.
아마 이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 부조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예, 꽤 오랫동안 나를 지배했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를 샀을 때 나는 불편할 거예요. 예, 이런 걸 인지 부조화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이제 구매자의 후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buyer's remorse 이런 말도 쓰긴 하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뭐 환불할 수 없지만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 일어날 수 있죠. 인지 부조화 때문에. 이를테면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했는데 뭐 이를테면 1,000만 원짜리 연 1,000만 원짜리를 등록했다. 최고급. 그러면 인지 부조화가 생기겠죠. 아, 그 엄청난 돈을 여기 내가 썼다니. 아, 참 나도 참 아우 내가 미쳤지. 이런 거 왜 샀을까? 라는 생각이 구매 후에 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인지 부조화 해소를 위해 그러니까 스스로 구매자가 인지 부조화 해소를 위해 환불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때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그걸 인지 부조화를 풀어줌으로써 그걸 이제 안 생기게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매 후에 심리적 긴장이나 불안한 감정 이런 거를 인지 부조화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를테면 환불로 풀고자 할 경우도 있겠죠. 구매자인 경우는. 하지만 판매자인 경우 가능하면 환불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행위들을 하려고 하겠죠. 이번엔 관여도예요. involvement라고 하는 관여도.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이제 세 가지 문제 해결 유형이 나와요. 첫 번째, 확장된 문제 해결. 두 번째, 제한된 문제 해결. 세 번째, 일상적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을 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보느냐, 얼마나 많은 대안을 살펴보느냐, 얼마나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건데, 확장된 문제 해결은 최대의 시간, 최대의 자원, 최대의 대안을 검토하는 문제 해결법이에요. 이를테면 비싼 고가품이나 굉장히 민감한 것, 뭐 임플란트, 그랜드 피아노, 최고급 차 이런 경우엔 확장된 문제 해결을 쓰려고 하겠죠. 확장된 문제 해결의 반대쪽 끝에는 일상적 문제 해결이 있어요. 일상적 문제 해결은 단순히 그냥 목이 말라요. 그래서 뭐 삼다수를 한 병 산다든지, 단순히 뭐 입이 텁텁해. 그래서 껌을 한 통 산다든지, 이런 거는 일상적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상황적 영향을 보겠습니다. 상황적 영향은 5가지가 있다고 해요. 자, 먼저 구매 업무, 두 번째 사회적 환경, 세 번째 물리적 환경, 네 번째 일시적 영향, 다섯 번째 선행적 상태인데요. 다시 보면 구매 업무, 의사결정의 원인, 내가 지금 사는 게 선물용이냐 아니면 내가 쓰려고 사냐,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죠. 구매 행동이. 두 번째, 사회적 환경, 지금 누구와 같이 있는가. 아이와 함께 있다면 더 많이 살려고 할 테고요. 아니면 뭐 미혼이라면 뭐 애인과 함께 있다면 더 좋은 걸 사려고 할 테고, 그렇죠? 먹고도 좀 비싸고 고급스러운 걸 먹으려고 할 테고,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 물리적 환경, 물건을 살 때 식당이라면 인테리어, 식당에서 나오는 음악,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많다든지 너무 없다든지 이런 거 구매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 일시적 영향, 얼마나 급하냐. 내가 정말 급하다면 패스트푸드에 가서 먹으려고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아침이라면 뭐 아침 메뉴를 먹을 테고, 저녁이면 뭐 정식을 먹으려고 할 테고요. 현재의,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일시적인 그런 영향. 그 다음에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그 전 상태, 나의 기분, 내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는가, 지금 나의 상태죠.
만족하는 상태. 이거에 따라서 구매에 영향을 줄 것이다. 5가지 구매 업무,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일시적 영향, 선행적 상태. 5가지가 있죠. 자, 심리적 영향 요인 먼저 보시죠.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심리적, 하나는 사회문화적이라고 해요. 그 중에 심리적 영향 요인을 보도록 하지요. 8가지가 있네요. 동기, 개성, 지각, 가치, 학습, 태도, 신념, 라이프스타일. 동기와 개성. 동기는 자신의 어떤 need, 필요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활력소라고 하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활력소, 에너지, energizing force. 동기 이론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매슬로우라는 교육학자의 The Hierarchy of Needs 라는 학설이에요. 아래에서부터 생리적 니즈, 안전 니즈, 사회적 니즈, 개인적 니즈, 자아실현 니즈 이렇게 올라가죠. 생리적 니즈는 공기, 물, 뭐 이런 의식주, 아주 기본적인 거, 산소 없으면 살 수조차 없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삶이 불가능한 어떤 그런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한 채로는 그 윗단계로 결코 올라갈 수 없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안전을 찾고요. 그 다음엔 사회적 니즈, 사랑, 소속감, 우정 이런 걸 필요로 하죠. 이런 게 충족이 되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나의 지위, 나의 존중받고 싶은 거 등등 이런 이런 개인적 니즈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니즈가 바로 자아 실현에 대한 니즈죠. 자아 충족감, 자아 실현 이런 니즈. 이렇게 5가지 단계를 보인다는 이론이 바로 매슬로우의 Hierarchy of Needs가 되죠. 개성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이에요. 행동이나 반응.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개성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런 개성,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성에 대한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죠. 지각은 영어로 perception이라고 하는데 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적 지각이라고 나오죠. selective perception. 그 다음 지각된 위험, perceived risk 2가지가 나오는데 뒤에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selective perception 중에서 selective exposure, 선택적 노출. 이거는 내 신념에 일치하는 메시지가 잘 보인다. 나의 태도 및 신념, 뭐 관심 이런 것도 포함돼요. 담배를 싫어하면 금연 표시가 잘 보일 테고, 그죠? 배고플 때는 식당 간판이 잘 보일 테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가 아플 땐 수많은 간판의 홍수 속에서도 치과 간판이 쏙쏙 잘 들어오고요. 그런 거죠. 2번째, selective comprehension, 선택적 이해. 기존 태도 및 신념과 일치하도록 정보를 해석한다. 이를테면 뭐 항상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국산 식료품에 대한 편견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기존 내 태도, 일치하도록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중국산 음식을 보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선택적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리우드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흑인은 폭력적이다 이런 식의 잘못된 신념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정보를 해석할 수 있죠. 자, 2번째는 부적절한 브랜드 확장에 대한 거부감도 사실 선택적 이해와 관련된 거예요. 이를테면 거버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기 이유식
아기들 먹는 이유식 브랜드예요. 근데 거기서 어른들 먹는 어떤 그 음식이 나왔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거부감이 생겨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거버라는 브랜드는 애기 음식 브랜드니까. 그쵸? 자, 두 번째, 토로라는 그 어떤 그 뭐죠? 눈 치우고 스프링클러 등 그런 집 가정이나 어떤 그런 눈 치우는 거 스프링클러나 어떤 무슨 펌프 뭐 이런 관련된 제품을 파는 그런 브랜드예요. 근데 제설 장비가 있는데 펍 약간 좀 가벼워 보인다. 그래서 성능이 별로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편견이나 오해 같은 거죠.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적절한 브랜드 확장에 대한 거부감도 선택적 이해와 관련이 있고요. 선택적 기억은 사람들은 금방 까먹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책과 이 관점도 있지만 자신을 지지하는 정보는 잘 기억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정보는 잘 까먹는 이런 경향을 말하기도 해요. 지금 제가 다른 관점이라고 써놓은 이 관점이 사실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가 아니고 지각된 위험. 지각된 위험이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제품을 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왠지 부정적인 일이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불안감이에요. 성능에 대한 리스크. 이 제품 잘 될까? 미백 치약이라고 2배 주고 샀는데 효과가 있을까? 치약 정도야 뭐 비싸지 않으니까 큰 걱정은 안 되겠지만 자동차 1억짜리 뭐 차를 샀는데 뭐 시동이 꺼지거나 아니면 뭐가 좀 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하겠죠. 성능 리스크, 두 번째 재무적 리스크.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있을 테고 이게 이만큼의 돈 값어치를 할까? 100만원 주고 샀는데 100만원짜리 가치를 할까? 이런 데에 대한 우려나 걱정도 재무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회적 리스크. 이건 남들의 눈치를 좀 보는 그런 개념이죠. 내가 문신했는데 친구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삭발, 파마, 뭐 이런, 응? 아니면 공무원인데 외제차를 샀어요. 동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다음에 생리적 리스크는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느끼는 거예요. 이 제품을 샀는데 뭐 내 몸, 우리 건강이나 우리 어떤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이 차 안전할까? 번지 점프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등등. 이런 걱정, 이런 우려, 이런 걸 지각된 위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복하자면 성능 리스크, 재무적 리스크, 사회적 리스크, 생리적 리스크 4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위험을 줄이는 법이 있어요. 지각된 위험이니까 실제 위험이라기보다는 내가 느끼는 불안이에요. 불안을 줄이는 거죠. 그죠? 일종의 내가 느끼는 불안을 줄이는 거니까 인증 마크. 뭔가 이를테면 뭐 음식 같은 것도요. 해썹이란 거죠. 해썹. 그런 마크가 있으면 왠지 유해 물질은 들어있지 않을 것 같은 안심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유명인사, 어떤 뭐 대학 교수나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 제품 믿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어떤 뭐가 있을 때 뭐 어떤 자동차가 나왔어요. 자동차 전문가가 나와서 이 자동차는 뭐 믿을만하다. 뭐 이런 게 있다든지 뭐 이런 유명 인사가 보증할 때 어떤 무슨 뭐 건강 보조식품이 나왔는데 뭐 유명한 대학의 몇 명의 정말 쟁쟁한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제 이러이러한 성분은 이러이러한 제품은 뭐 굉장히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도 안 써보고 먹기 불안하죠. 먹거나 무슨 뭐 해보거나 자동차도 2억짜리 차를 사는데
시승도 안 해보고 산다. 예. 아니면 뭐 옷 같은 거. 옷은 뭐 이제 예, 뭐 샘플이라고 할 수 없지만 화장품이나 그런 것도 한번 써보고 내 피부에 잘 맞는구나 하고 다음에 살 수 있겠죠. 이런 거. 그 다음 새로운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면서 이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구나 하면서 지각된 위험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서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10년에 10만 마일 이런 아주 파격적인 워런티를 줬죠. 그래서 10년 동안 고장나면 고쳐준다는데 걱정될 게 없죠. 그죠? 이 차가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수리비 다 10년 동안 댈게요. 이렇다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10년 동안 무상 수리해준다는 그 정책은 이 제품이 우리 제품 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기도 하니까 또 하나의 또 좋은 효과가 있기도 했죠. 그렇고요. 자, 식역하 지각이라는 건요. Subliminal Perception. 이거는 사람들이 딱 느낀다는 게 그러니까 aware.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거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를테면 이 뒤에 나오는 옛날 1957년도에 어떤 영화를 트는데 그 필름 중에 몇 조각에다가 배고파? 팝콘 먹어. 이런 광고 메시지를 한 칸 이렇게 몇 개를 넣었대요. 근데 사실 영화가 뭐 몇 프레임인지 모르지만 초당 한 30프레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30분의 1초면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글씨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글자가 새긴 영화를 튼 이후에 관객의 팝콘 소비, 팝콘 구매율이 57% 증가했다. 이런 이제 그 실험 결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서블리미널 퍼셉션에 대한, 즉 식역하 지각에 대한 어떤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그 실험이 됐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얼마 전 다른 책을 보니까 이 유명했던 이 실험이 뭐 허구로 밝혀졌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험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서블리미널 퍼셉션에 대한 소비자들이 아니 그 기업들의 어떤 이거를 소비자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올 수 있을까 하는 서블리미널 퍼셉션에 대한 관심 자체를 없애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학습입니다. 학습. 행동적 학습, 인지적 학습, 브랜드 로열티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행동적 학습은요. 경험에 의한 학습이고 인지적 학습은 실제 경험이 아니라 사고, 추론 이런 걸 통한 학습, 관찰 뭐 이런 걸 통한 학습이 인지적 학습이고 세 번째는 브랜드 충성도가 있는데 행동적 학습의 사례를 잠깐 보면 배고파. 이건 충동. 배고파 죽겠는데 라면 광고까지 하다니. 큐. 이거는 단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가서 라면 하나 사와야지. 신라면 사러 나가요. 이거는 반응이죠. 그 다음에 후루룩 먹어보니까 맛있어. 역시 신라면은 맛있어. 이런 강화. 요런 게 이제 행동적 학습이에요. 자, 아까 여기서 drive, cue, response, reinforcement가 나오죠. 먼저 drive는 욕구. 일종의 욕구예요. 충동. 충동이 임계점이 넘으면 동기가 된다. 배가 조금 고프면 그냥 드라이브는 되지만 조금 더 고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이게 바로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모티브가 됐죠. 세 번째 큐.
자극, 단서. 그러니까 Q는 뭐 단서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일종의 자극 또는 심벌, 즉 상징, 광고 같은 게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 자, 가치, 신념, 태도 세 가지가 있는데 가치는 또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이렇게 나뉘고요. 가치, 사회적 가치는 그 사회의 핵심적 코어 밸류. 미국의 코어 밸류는 이를테면 물질적 풍요, 인도주의 이런 걸 미국의 코어 밸류라고 할 수 있고, 이것보다도 개인적 가치는 검소함, 포부. 이건 이제 어떤 사람들의 가치겠죠. 개인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보다도 구매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죠. 이를테면 나는 매운맛을 좋아해. 매운맛은 이제 가치라고 할 수 없겠죠. 가치라고 할 수 없는데 나는 안전한 차, 가족들의 안전을 최고로 중요하다 생각해. 이런 사람은 안전한 차를 사려고 할 테고요. 나는 뭔가 나를 표현하는 거를 좋아해. 내 개인적 가치. 나는 나의 성취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뭔가 좀 고급 차를 사려고 할 테고요. 그렇죠? 개인적 가치라는 게 특정 제품을 살 때 개인적인 중요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실제로 마케터는 사회적 가치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보다도 개인적 가치를 초점을 맞추어서 제품을 만드는데 참고를 해야 된다. 태도,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태도는 보통 태도라고 말하면 보통 야, 너 생활 태도가 왜 그래? 뭐 이런 태도, 이런 거랑 오해할 수 있으니까 태도란 말이 나오면 마케팅에서 애티튜드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선호라고 번역해도 괜찮다. 자, 신념, 제품이나 브랜드의 성과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역시 캐논 카메라는 역시 색감이 좋아. 이런 신념을 갖게 되겠죠. 소비자들은 다 같은 신념을 갖지는 않겠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마케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 안 한 건 아니죠. 먼저 특정 속성 평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요. 뭐 어떤 브랜드는 뭐뭐가 안 좋다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필수 영양소 이를테면 마요네즈는 지방만 많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뭐 몸에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때 헬만스 마요네즈 아닙니다. 우리 마요네즈에는 필수 영양소인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아요. 특정 속성, 별로 따져보지,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속성을 이 속성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알려주는 거. 지금까지 우유는 유통기한 언제까지만 팔면 된다고 써 있었지요. 하지만 서울우유는 왜 제조일자는 안 보시죠? 뭐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같이 표시했죠. 그래서 꽤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내세우지 않았던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는 거죠. 콜게이트란 치약 브랜드는 박테리아와 싸우는 새로운 성분 트리클로선이 들어있는 치약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박테리아와 싸우는 그런 속성이라고는 생각 못했었죠. 이런 새로운 성분 트리클로선이 들어있는 치약이다. 새로운 속성을 추가해서 홍보를 해서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했죠.
이번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하는 요인 몇 가지 볼까요? 먼저 사람들이 시간과 자원,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대부분 돈이겠죠. 그래서 다른 책에 보면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좌우하는 두 요소는 시간과 돈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에 쪼이고 돈에 쪼인다. 그래서 요 구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실 시간이 많은 사람은 돈이 별로 없고요. 시간이 적은 사람들은 돈이 좀 많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굉장히 바쁜 뭐 대기업 임원 시간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돈은 많죠. 실업자 시간은 많지만 돈이 없죠. 이런 식으로 시간과 자원은 약간 반비례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자원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또는 시간과 자원의 어떤 게 더 그러니까 시간과 자원의 결핍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바뀐다. 그 다음에 환경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세 가지가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요인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돈의 풍족 또는 결핍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크게 결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는 것을 사이코그래픽스라고 불리죠. 그래서 사이코그래픽스와 라이프 스타일은 동의어로 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8가지 개념에 대해서 봤어요. 동기, 개성, 지각, 가치, 학습, 태도, 신념,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봤죠. 자, 이번엔 사회문화적 영향이에요. 크게 심리적, 사회문화적이 있겠다고 했는데 제가 심리적을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자, 이번엔 사회문화적입니다. 소시오컬처럴. 먼저 개인적 영향을 보면 오피니언 리더십. 오피니언 리더는 의견 선도자라고 불리는데 약 10%래요. 미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말하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알고 있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하고요. 두 번째, 대변인. 보통 말은 무슨 청와대 대변인, 뭐 백악관 대변인, 무슨 정당 대변인, 이런 대변인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대변인은 제품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나 연기자를 말하는 거죠. 예전에 나이키의 마이클 조던, 나이키 골프의 타이거 우즈, 이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로 친다면 뭐 지금은 광고 거의 안 하지만 뭐 맥심 커피, 안성기가 이렇게 떠오르고 했었었죠. 옛날에 제일제당 다시다 하면 김혜자 탤런트가 떠올랐고요. 이런 정도라면 이제 대변인 격이 될 수 있다고.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네요. IBK 기업은행의 송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대변인, 그러니까 실제 대변인, 공식적인 대변인은 아니지만 대변인처럼 제품을 대표하는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의견 선도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파워블로거 같은 사람도 의견 선도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즘엔 자동차, 새 자동차 출시하면 자동차 관련된 파워블로거를 초청해서 시승을 하고 뭐 이렇게 글을 쓰게 하고 하죠. 구전, 뭐 입소문,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대화에 의한 영향이에요. 소비자 판매의 67%가 가까운 사람들의 구전,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다음 버즈라는 거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재미나고 독특하고 속된 말로 좀 깨는 뭐 이런 와우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이런, 딱 보고 야 대박 뭐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말해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
어떤 컨텐츠 이런 걸 버즈라고 하죠. 예. 준거 집단, 레퍼런스 그룹은 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회원 집단, 멤버십 그룹,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동문회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열망 집단,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 회피 집단, 내가 속하고 싶지 않은 집단, 뭐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가족의 영향. 먼저 소비자 사회화. 모든 사람은 다 아기 때 유아 시기를 거치죠. 이때 대부분 부모로부터 그죠? 어떤 소비자로서의 필요한 정보, 기술, 지식, 태도 등을 물려받죠. 그죠? 구매 상황에서 첫 번째는 어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구매 수행을 학습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사보고 만족하거나 사보고 후회하거나 등등을 계속 반복하면서 학습을 하기도 하죠. 이런 거를 소비자 사회화라고 해요. 두 번째, 가족 생활 주기. 가족 구성부터 은퇴까지의 단계. 처음에 젊은 미혼이었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지 않다가 자식을 낳고 나이가 먹고 그 다음에 자녀를 뭐 결혼시키고 그럼 자녀가 다시 없어지죠. 그러다가 노년 있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시 노년 미혼이 되는 이런 가족 구성부터 은퇴까지의 이런 단계를 가족 생활 주기라고 하죠. 이런 단계에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 패턴, 구매 행동은 많이 바뀌겠죠. 자, 그 다음 가족 의사결정, Family Decision Making, 공동 의사결정, Joint Decision Making 이런 것들, 좀 큰 거, 꽤 돈 드는 것들 공동으로 의사결정하고 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공동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 주도, 한쪽이 의사결정에 주도성을 갖는 경우를 말하고요. 주로 아내는 옷이나 음식 같은 거, 남편은 집 수리, 차 수리 뭐 이런 제품에 대해 주도성을 갖지요. 자, 마지막으로 문화와 하위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일단 문화에 대해서 뭐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하위 문화라는 것은 국가 수준이 아닌 그 안에 또 다른 그룹, 즉 하위 그룹이 갖고 있는 가치, 아이디어, 태도 이런 거를 하위 문화라고 한다는 거죠. 서브컬처라고 하고.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워낙 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하위 문화도 몇 가지가 있죠. 히스패닉, 흑인, 소위 흑인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미국인, 그 다음에 아시안계 미국인 등등 이런 서브 그룹들이 형성하는 문화죠. 아메리칸 인디안도 있을 테고요. 등등 여러 부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모르겠네요. 조선족 정도? 그 정도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의 또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죠. 특히 서울의 어디 대림동 그런 데 이렇게 같이 집단을 이루어 거주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독특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하위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문화와 하위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개론 5장 소비자 행동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